지금 그 요새 PDR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존의 어떤 그 기업을 평가하는 그 수치들, 잣대로는 너무나 비합리적인 그 수치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걸 합리성을 자꾸 붙이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인 거라고 봐야 되나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돈이 너무 많아져서 우리가 이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10년 전 금융위기 때와의 비교를 해서 보면 그때는 엄청난 주가 폭락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해왔었지만 당시에는 생각보다 빨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의 금융위기는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지 실물 경제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기업들이 잠깐 한두 분기 정도 위축됐다 뿐이지 공장 돌아가고 있었고 실업자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있었죠. 금융이나 일부 서비스업은 있었지만 회복 속도가 빨랐던 만큼 다 정상화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제 위기는 반대라는 거예요.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실물 경제가 먼저 문제가 돼서 금융을 끌어내린 경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경제가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크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컸던 데다가 기업들의 실적이 정상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재무 데이터를 지금 만지다 보면 지금의 주가 상승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린다거나 이런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우스갯말로 이 PDR이라는 표현 자체가 등장을 하게 된 건데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이 풍부한 유동성이 어딘가로는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동성이라는 것이 정책 금리를 낮췄고 정부가 미리 시장에 풀었다라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시장에 공급된 유동성은 기업과 가게가 지난 수십 년, 1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열심히 노동을 해서 그 노동에 대한 축적된 자본이 시장에 다시 재투자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소중한 돈들이 좋은 영향을 줘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반응한 측면 등이 있기 때문에 꿈을 쫓는다라는 부분은 뭐 이거를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거품을 설명하려 하는 어떤 그런 의미 정도로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 위한 경제활동 주체들의 상당히 변화하려는 여러 그 노력들이 선행적으로 지금 자산의 가격에 반응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가치라는 부분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좀 구조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가격에 반응하는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장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한 성장주의 그래도 그 밸류에이션이 그 어떤 이 기업의 어떤 이익 수치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쪽에 올라타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상당히 이제 모순된 환경이죠. 비싸다라고 하는데 왜 이걸 자꾸 사라고 하는 건가? 그러면 또 이런 성장주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부분이 주식은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당장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지만 오르는 주식, 이게 이제 고퍼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퍼라는 거는 그런 주식 등이 진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 애널리스트들이 그때부터 이 기업을 분석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그동안에 주가가 오른 게 이유가 있었어. 이렇게 돈을 벌고 있네. 자, 그러면 이렇게 돈을 버니까 이 다음에는 더 많이 벌 거야. 그래서 지금 주가가 너무 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보통 주식이 고점인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성장주들의 경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실적은 그 지금의 실적으로나 내년의 실적으로는 지금의 주가가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거는 이 성장주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해석일 수가 있는데요. 대신 이 기업이 앞으로 바뀔 건가 안 바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언택 관련 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가 지금 불과 반년 사이에 주가가 2배가 올랐으니까 시총도 2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업이 작년까지 하던 거 앞으로도 계속 할 거야? 이러면 고점이겠죠. 그런데 자본력이 더
그 확보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거 더 뭐 할 거야. 이거 해볼 거고 저거 해볼 거고 그 새로 해보는 거에 대한 성과가 언제쯤부터 나올 것 같아? 이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면 지금의 기업 가치를 비싸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비싸다라고 평가받는 주식들이 더 오르려 하고 아직도 사보고 싶은 이런 주식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바이오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년 동안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변화를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은 인정받고 있는 밸류 체인은 핵심적인 기초 기술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재화가 최종 소비자들에게 더 빨리 더 잘 전달되도록 유통 채널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밸류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나 아마존에 대한 가치를 그런 식으로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건데 왜 유독 우리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삐끼고 보려 하냐라는 거죠. 똑같은 환경에 있고 똑같은 조건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 기업들이 느슨해진다거나 뭐 쟤네들이 하는 일은 별로 안 바뀐 것 같네. 갑자기 뭐 퇴사하면서 누가 뭐 주식을 벌었다더라. 뭐 이런 모럴 해저, 전형적인 모럴 해저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부분이겠죠. 그런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보여주게 된다면 성장주는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치 투자와 성장주에 대한 투자는 엄밀히 시작부터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밸류 투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워렌 버핏식 투자입니다.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서 고평가된 주식을 파는 거가 가치 투자인 거고요. 성장 투자는 이 주식이 싼지 비싼지를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네. 오르는 주식을 사서 먹고 나오는 게 성장주 투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고 나서 이 주식이 비싸네 싸네 이에 대한 논쟁을 벌인다라는 거는 이미 어떤 가치주 투자에 대한 기본 참여부터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 감각을 기르고 나서 그리고 사전적으로 연습을 해보고 나서 좀 대응을 하시는 부분 등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어떤 산업이나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찾는 이제 어떤 그런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성장을 하다 보면.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그 애널리스트가 발간하는 그런 리포트를 가지고 기업이나 섹터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서 이제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고정관념인지 아니면 잘못된 생각인지 애널리스트가 발표하는 그 기업 리포트가 나오면 그 순간은 매수의 시점이 아니라 매도의 시점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있죠. 네. 뭐 실제로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런 사례 등에 대한 부분을 제가 뭐 굳이 이 자리에서 뭐 이유에 대한 부분에 이런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주식이나 이런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리포트를 보실 때 관리가 되는 주식을 더 많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리포트와 관련된 부분도 한 명의 애널리스트만 나와서 나온 주식에 대한 부분은 관리가 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의견이 치우쳐질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는 점입니다. 적어도 2명에서 3명 이상의 다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동시에 분석하는 그러면서 그 의견이 비슷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라면 이런 주식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찾으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혀 다뤄지지 않다가 어떤 생뚱맞게 어떤 애널리스트가 툭 하고 리포트가 나오는 경우들의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된 기업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즘은 워낙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감독 규제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가 선행된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그 내용을 안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식 등에 대해서 몇 명의 애널리스트가 관심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역으로 내가 뭔가 사보고 싶은데 뭘 관심 종목으로 리스트를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생각하신다라면 복수의 애널리스트가 분석되는 기업들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리포트가 적어도 지난 3개월, 6개월 사이에 2명 이상 코멘트가 되었는지 이거를 꼭 체크하시는 것들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이 기업에
기업과 애널리스트 간의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 시장에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과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조금 접하시면서 하셔야지 그냥 뉴스 창에 뜨는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서 주가가 내려가니까 애널리스트 자료가 나오면 팔아야 된다. 이거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전체일 수는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그게 뭐 말씀하셨지만 많은 시장 자료와 어떤 소통을 통해서 나온 정보들을 취합해서 어떤 객관적인 그리고 보통 그런 리포트는 보통 애널리스트 이름을 걸고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명예가 달린. 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신뢰할 만한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부 분들은 그거를 약간 좀 터부시하고 오히려 소문을 더 믿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오히려 투자를 하게 되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투자 습관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투자 문화가 성숙되어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 부분이 많겠죠. 아무리 뭐 지금 말씀드렸었던 그런 복세 리포트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라라는 말씀을 드려도 결국에는 정보를 더 많이 솔깃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뭐 그리고 애널리스트들도 무슨 정보 듣게 되면 솔깃하는 거는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다르지 않습니다만 이런 우리 한국 내 어떤 투자와 관련된 문화가 성숙되어 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또 이런 과정에서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문화가 발전되지 않고 몇 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로 좀 정체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하기 위해서 뭐 최근에는 이런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채널 등에 대한 부분 등이 더 다양화된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투자 문화가 성숙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때 그 어떤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캐치하고 취합하고 제 투자에 도움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리포트 상에서 어떠한 정보에 어떠한 코멘트에 우리가 주의를 깊이 갖는 게 필요할까요? 보통은 가장 그냥 목표 주가만 보고 끝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 역시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재량이 전부 다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여러 그 감독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너무 높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뭔가 좋지 않은 의도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을 두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답답하죠.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주식에 대해서도 높이 부를 수 없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투자자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우선 내가 관심을 갖고 중장기 투자를 하려 하는 그 대상지가 만약에 있다라면은 그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수시로 접수하시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것들을 보면 내가 뭐 어떤 주식을 갖고 있어. 나 이건 중장기로 할 거야. 그러면 아침마다 하시는 거 저도 대충 알 수 있어요. 먼저 뉴스 검색하실 거예요. 뉴스 검색하실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주주 게시판이나 어떤 이런 데 찾아가서 게시판들 보실 겁니다. 댓글들 보실 거예요. 그러면 그 댓글들에서 무슨 정보가 있다더라, 이거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올 거고 결국에는 거기도 들어가면 간혹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들도 있고 한 그런 상황인데요. 가급적이면 내가 관심을 갖고 오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소중한 자본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면은 애널리스트들의 이런 분석이 길지 않게 그러니까 수시로 이렇게 코멘트가 되는 대상을 최대한 모아두시라는 점을 저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잠깐 뭐 노이즈가 있다 하더라도 당장 복구될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크다라는 거고 여러 가지 어떤 호의적인 그리고 이제 희망적인 내용을 접근을 하면서 원했던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크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리포트를 이게 이번에 나온 리포트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나온 리포트, 그러니까 그 관련된 기업의 리포트들을 이렇게 좀 다 모아서
그렇죠. 순차적으로 보면서 비교하는 거. 개인적으로는 뭐 내용을 보면 또 다 좋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다 연구하기도 어렵고 용어도 어렵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리포트의 발생 빈도만 보셔도 이 주식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마다 나오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HTS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지금 어느 증권사에서 누가 리포트를 냈냐, 언제 얼마 나왔냐, 목표 주가 나왔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보시면서 한 5명이 붙어서 지난 2주 동안 5개 증권사에서 했다. 이거 제일 핫한 주식인 거죠. 그리고 어떤 거는 들어가서 보니까 뭐 1명 정도가 지난 반년 전에 썼더라. 이거는 이미 시장에서 주목받지도 못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전략을 조금 달리 가져가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를 할 때 그 최근에 그런 리포트들이 나온 기업인가 아닌가도 상당한 하나의 요소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가장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일부 뭐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것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매도 얘기 안 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일부에서 그 매도의 자료를 쓸 수도 있지만 여러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이미 투자자분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는 유행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투자라는 부분이 타이밍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속된 표현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단지 같은 겁니다. 그러면 가장 핫한 아이템에 대한 부분 등이 무엇이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고요. 가끔 신문에 여러 전단지 와서 마트에서 뭐 할인한다 이런 얘기, 이거 싸다라고 얘기 오면 다 비교해 보시지 않습니까? 인터넷하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이게 지금 마트에서 팔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싼 거야 안 싼 거야 해서 만약에 모바일 쇼핑이 더 싸면 모바일 사시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주식도.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여러 가지 비교 등을 통해서 무엇이 싸냐 그렇지 않느냐를 비교를 해보신다라면은 개인 투자자들도 충분히 고급 정보를 활용해서 손실 위험을 줄이고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계세요. 대신 이 방법을 잘 모르신다라는 부분 등이 아까와 같은 다소 조금 오해를 좀 낳을 수 있는 부분 등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문이나 뭐 진짜 댓글창 같은 거에서 얻으려는 정보를 그런 거보다 또 혹은 주변 지인들한테 얻는 거보다 기업 어떤 증권사나 이런 기업에 대해서 나오는 정식 리포트 혹은 뭐 공시 이런 그 제도권에서 나오는 리포트 자료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게 상당히 정확하겠네요. 뭐 요즘은 제도권 아니어도 상당히 분석이 잘 된 정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정보도 그렇고 그런 정보도 마찬가지지만 절대적인 거는 시장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실수를 줄이게 되는 방법은 계속적인 비교 등을 통해서 어떤 여러 그 집단의 어떤 그 평균을 찾아가는 부분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립적인 자신만의 생각을 딱 뽑아내는 거.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